안녕하십니까. 토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늦은 밤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네요. 제가 일주일은 좀 꼬박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었더니, 이번에 그 급여 부분이 조회수가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나머지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나머지가 바로 퇴직금이죠. 여러분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다들 개념은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을 달아주신 거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기운 내라고 하시는 분들, 좋다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좀 이렇게 저에 대한 제가 가끔 가다가 정치적인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비방하거나 그런 얘기는 또 없던 얘기를 뭐 만들어서 생성한다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뉴스를 보고 나름 제 생각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피력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때는 여러분께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 방송이고 제가 어떻게 정책을 나가고 어떻게 뭐 짤지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요청하는 거는 최대한 해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는 맞는데 저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저한테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를 말씀드리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팁이고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좀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근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하셔야 됩니다. 연차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연차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퇴직금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데 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데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들어가셔야겠죠? 밑에 펜은 여기서 개념이 하나 들어가죠. 펜, 빨강. 계속 근로자는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즉, 퇴직 충당금을 적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당금을 적립할 때는 뭐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추계를 하죠. 예측을 해서 추계액을 산정해서 그거를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걸 입주민한테 부과를 매달 똑같이 부과를 하고 그 충당된 금액에서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퇴직금의 지급 사유 발생 시 14일, 이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되고요. 평균 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선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은 안 되고 후 지급입니다. 선지금 말 그대로 1년 근무하고 원래는 1년 만근 이제 일단은 지금 개정 전 상관없이 개정 전후 상관없이 기본적인 세팅만 먼저 11개 한 달 만긋이 하나 주는 11개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15개만 두고 보면 15개는 1년을 다 채워야지 80% 이상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다 채워야지 그 다음에 그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 다음에 동안 1년 동안 15개를 이제 써서 쉬어라 라는 의미를 줬는데 아예 쉬지 못하고 돈으로 확 줘버리면 쉬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죠. 이거 자체는 불법입니다. 만약에 돈을 받았더라도 쉬겠다 얘기하면은 쉬게는 해줘야 돼요. 대신 뭐 돈은 다시 반납하거나 그런 방법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1년 하자마자 바로 선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 연차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퇴직급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에 산정되는 거는 1년 지나고 이때 동안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럼 15개 남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이때쯤 5월 31일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 15개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년도. 2년하고 1일을 채워져야 연차가 전년도 걸로 기준으로 퇴직급에 산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청구권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때는 실제 청구권이 발생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못 사용했으니 그냥 급여로 이제 나중에 받긴 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못 썼어? 그럴 때는 이제 그 돈을 받으면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합니다. 12분의 3, 12달 중에 석 달치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밑에 예시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은 좀 따라오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경력자분들은 이제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내역이 되니까 그냥 술술 들어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입사일자가 18년 1월 1일, 퇴직일자가 19년 5월 31일. 그러면 이 사람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으면 그때 퇴직금이 지급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죠. 1월 1일까지 근무해야지 발생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 됐고 1년에다가 5월 31일까지니까 1년하고 한 대충 반 좀 언저리 근처로 왔죠? 지급일은 19년 1월 1일 날 이 사람이 연차를 받았네요. 1년 만에 받았어요. 그럼 얘는 딱 느낌 보세요. 원래는 1년 후에는 청구권이 생기고 청구를 한 거를 사용한 다음에 못 쓴 거를 돈으로 받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1년 되자마자 받았으니까 무슨 지급이에요? 선지급일까요? 후지급일까요? 선지급입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포함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지급은 연차수당 포함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뭐 하냐라고 봤더니 3일자는 포함되는 게 있어요. 3일이 연차. 왜? 개정된 근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쪽 PPT를 잠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거. 개정 전 연차 휴가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인 출근한 자 미만 80% 미만 원래는 이상이면은 상관이 없죠. 연차를 주니까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이제 근로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게 개정 전이잖아요. 개정된 연차휴가는 우리가 1개월 만기 시 1개의 유급휴가의 하루를 지급하는 게 삭제가 조항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날 입사하면 1월 달에 만기하면 2월 1일날부터 한 개의 유급휴가 그 월차 개념의 연차를 주죠. 그러면 얘를 언제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1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썼어요. 그럼 그 다음 2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청구권이 생기죠. 휴가를 못 썼어요?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라도 보상해야 되니까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2월 달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 청구 소멸 2월에는 1일에 대한 청구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그 1년 만근시 주는 15개 연차휴가를 퇴직금은 선지급하면 포함은 안 되지만 1월에 되는 1월 거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1일에 대한 건 다음에 2월에는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평균 임금의 퇴직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하고 한 달 근무했으면 하루짜리가 들어가고요. 2달 3월까지 하고 그만두면 또 하루가 더해서 이틀 그리고 또 한 달 더 4월에 그만뒀으면 또 1일인 이틀 그러니까 3일 3일에 대해서는 연차가 평균 임금에 산입이 돼요. 이 부분은 잘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할 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년이잖아요. 법이 바뀐 조항 그 이유기 때문에 퇴직금 산출 시 평균 임금의 연차수당 일자는 3일을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밑에 있는 예를 볼게요. 입사일자가 2010년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2012년 5월 30일 2년 정도 됐네요. 2년 가까이 돼가네요.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11월 1월 1일 2011년 1월 1일 날 연차 선직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이제 2012년 5월 30일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기 연차 선지급 받았어요. 1년 만에 받은 거죠. 원래는 후지급이라 이때 요쪽 부분 10년 일했던 거에 대해서 이때 2012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얘는 이때 땡겨서 받았죠. 그러면 선지급은 퇴직금에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두 회를 지급을 받는데 문제는 이때 퇴사했으면 퇴직금 산정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이니까 2012년 5월 31일에 퇴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전년도인 이거에 대해서는 11년 1월 1일에 받았던 것은 퇴직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출 시 평균 임금의 연차수당 포함하는 거는 2011년 1월 1일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개정 후 다음 페이지 이거 슬라이드 잠깐만 갈게요. 개정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권은 퇴직급여에 포함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하고 1일을 일해야 그 전전년도, 전년 아니에요. 전연도. 그러니까 하루 전은 D-1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1년으로 하면 2년 전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몰라. 뭘 쓰지는 좀 애매하다. D-1을 했는데. 어쨌든 2년 전 거. 2년 전 거에 대해서 얘가 연차를 이거를 산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개월 만근 시 한개에 대한 유급 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생긴다면 그거는 퇴직급여에 포함한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초보분들은 법규 조항을 바로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자주 문구를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자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보려고 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두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지치기를 해서 정보 습득이 빠른 반면에 자기가 알지 못한 거는 거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꺼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생존 본능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하면서 에너지와 기를 많이 빨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최근에 있었던 버기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바뀌면 대부분 그걸 자세히 뜯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일 잘하는 경리분이고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합니다. 연차 휴가일수 1년 미만 근로면 1개월 개근 시 월 1일 한 달 기준으로 하루에 대해서 연차를 주고요. 1년 만근했을 때 기본적으로 80%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을 더 주죠. 그래서 가산 휴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1년 만근하고 그 다음에 15일 받고 또 그 다음에는 15일 그 다음에는 16개 16개 17개 17개 이제 2년마다 하나씩 추가를 하는데요. 최대 25일은 넘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제가 ERP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화면으로 내가 캡처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면 이 금액 있잖아요. 얘가 최종급여일하고 여기 밑에 있는데, 이게 정산일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정산일이라고. 그냥 화면 지금 불러드릴까요? 좋아요. 잠깐만요. 얘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ERP에 퇴직정산 작업 안에 퇴직정산 추계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그 화면을 바꿔야겠네.
그 연차는 얘가 계산해 주는 건 없는데 다행히도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퇴직정산 작업에 퇴직 추계 정산이라는 두 번째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직원들께 뜹니다. 근데 최저급여일이 이제 9월이니까 정산 언제 하냐?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을 짜죠. 2020 12월 30일 이렇게 누르면 없네요. 여하튼 여기 떠요. 직전 정산일은 중간 정산했을 경우고 중간 정산은 법적 조항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집, 뭐 담보대출 뭐 이런 거 그런 경우나 쓰는데 별로 쓰는 일이 없고요. 근무일자 그 다음에 퇴직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장하는 게 없어서 지금 하면 돼요. 조회해서 선택한 다음에 퇴직 충당금 계산하면 뭐가 설정이 단일행 하위질이 2개 이상의 행위 리턴되었습니다. 일단 한 놈만 해볼까요? 한 놈만. 여하튼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뭔가 하다가 이제 설정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면 퇴직 추계 정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퇴직 정산 작업에 퇴직 추계 정산 들어가서 그 조회를 누르면 직원들 일단은 정굴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한 다음에 퇴직 충당금 계산 누르면 이쪽에 계산이 나와요. 나올 거예요. 어쨌든 PPT로 다시 갈게요. 다행히 캡처는 떠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지급액이 나와요. 이게 제가 한 게 2020년 12월 31일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 사람의 추계액이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이 금액에다가 이 토탈 금액에다 어떻게 했냐면 3%를 가산했어요. 급여 인상이 2.9 뭐시기 하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래서 지금 3% 정도 가산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연차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서 연차의 비율도 같이 가산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짤 때. 그러면 이제 저는 대충 이것도 연차 계산해서 하면 비율이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비율이 이 급여를 기준으로 3%를 더 올렸다는 얘기죠. 그죠? 23, 974, 500 100분의 103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100분을 기준으로 얘 자체 100에다가 3%를 가산했으니 그죠? 그래서 100분의 103 하면 얘가 예상되는 퇴직 추계 정산 금액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또 3% 가산할 거면 이제 여기다가 한 번 더 3을 더하니까 6으로 바꾸셔도 되죠?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퇴직금에는 연차가 추계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거 남은 잔여 계산하니까 저희 아파트, 여러분이 3%란 얘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아파트 직원의 연차의 비율은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전 3% 정도 하니까 안정빵으로 나오더라고요. 각각 직원들이 이제 하루씩은 저희는 11개짜리 만근시 하루를 주는 개정된 11개짜리 연차는 급여에 포함해서 저희는 지급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주면 너무 부담이 세니까. 그래서 15개는 정상 지급하는 거는 원래 목돈으로 주고, 그거는 후지급으로 하고, 한 달 만근시 한 달 주는, 저희가 다 입사가 개정된 후 입사자라서 11개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26개 주면 너무 금액이 크니까, 급여 줄 때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비율이 3%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 정도 더 계산해서 제가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2, 3, 9, 7, 4, 500 곱하기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죠. 25, 412, 970 이 정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퇴직 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면 돼요. 저희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너무 지저분한가? 여러분 합계잔의 시산표 있습니다. 합계잔의 시산표에 퇴직 충당금 설정된 금액이 만약 10, 000, 000이 있어요. 근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있어야 될 금액 2,50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충당금이 얘가 예상해보니 매달 적립하는 게 있어서 2019년 12월 31일자로
얘가 1000이 될 거예요. 그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1000을 빼는 거죠. 그러면 15412 970만 더 적립하면 돼요. 뭘로? 입주민한테 부과를 하죠. 그걸 언제? 12달 나눠서. 그래서 얘를 또 나누는 거죠. 15412 970 나누기 12달. 그러니까 매달 128만 4,414원. 매달 128만 4,414원. 이거 나누기요. 요거를 적립을 하면 돼요. 퇴직급여로.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퇴직 정산 작업에 퇴직 추계 정산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에 조회가 있었어요. 그죠? 조회가 있어서 조회를 하면 이제 직원들이 딱 뜬다. 그럼 요거를 다 체크, 모두 선택하면 이게 체크박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퇴직 무슨 추계 정산 계산하기 뭐 그 버튼이 있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 금액이 뜹니다. 그럼 얘가 날짜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 추계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금액에다가 여기는 얘가 뭐가 포함이 안 됐다? 연차가 포함이 안 됐다. 얘는 그냥 기준이 뭐예요?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얘가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급여 인상안도 반영이 안 됐다. 왜? 2019년 갖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이번에 인상률 3% 정도 되잖아요. 3% 가산하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인 경우만 우리가 연차가 대충 급여의 3%로 추계하면 되는 걸 비율을 계산했으니 얘는 원래 100%이 금액에다가 3% 가산해야 되니까 106%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 금액 23974,500에 곱하기 100분의 106 하면 요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에서 2020년 12월 31일 날 퇴직급여 충당금이 학계장에 스탬프 있는 금액을 예측 가능한 금액이 만약에 1000이 나왔다. 그때까지는 1000이 모아질 거다. 1000을 빼면 나머지가 바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에 적립되어질 금액이고 이거를 12달로 나누면 매달 적립해야 될 금액이죠. 그러면 이렇게 적립하면 된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돼요. 프로그램 내에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굳이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하셔도 돼요. 본인의 실력을 위해서 자꾸 이런 거 테스트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금 계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퇴직금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제일 먼저 큰 조건은 일단은 퇴직금 누구한테 준다? 근로자한테만 준다. 오너한테는 안 줘요. 왜냐하면 근로자한테 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주고 그래서 자영업이나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주 소정 두 번째는 주 소정 근로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소정이란 거는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상 적혀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이 헷갈려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해야지 퇴직금이 생겨요. 아니면 1월 1일 근무해서 이 다음에 1월 1일까지 해야지만 퇴직금이 생겨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는 땡이고요. 아니 얘도 주긴 줘요. 어쨌든 만근했잖아요. 요것도 준다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퇴직금은 줍니다. 이것도 당연히 주죠. 근데 얘는 하루가 더 넘친 거고 1년 기준으로 딱 땡 칠 거야 하면은 10월 31일까지가 퇴직금 발생하는 시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년 이상이라는 근속 조건 중에서 가끔 가다가 휴가나 휴직이 있어요. 우리 여름 휴가 간다고 해서 이거 빼나요? 아닙니다. 빼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에 들어가잖아요. 휴직도 마찬가지, 아프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법적 보장하셔야 되고 만약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거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가끔가다 계약서 쓰면 그 수습이라고 쓰잖아요. 수습 기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항목 중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관리실에는 그런 정도는 없으니까
지급 조건에 대한 것은 일단 여기까지 세 가지. 근로자일 것, 주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은 포함한다. 수습기간도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 계산할 때는 이게 그 30일의 평균 임금 얘가 기준이 30일 한 달 기준을 30으로 찍죠. 어떨 때는 31일, 28일, 뭐 30 이렇게 되니까 일단 30일 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속연수가 365일 중에 365일 일했다. 약분되면 어떻게 해요? 1년이죠, 1년. 그죠? 이게 근속연수가 1이죠. 1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365일 중에 이 사람이 1년 6개월을 일했다. 그럼 반이죠. 365일 중에 365 더하기 365 나누기 2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대충 계산해도 1.5잖아요. 1년하고 반을 근무했으면. 이렇게 해서 곱해지는 거죠. 근속연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그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의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달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이게 바로 한 달 30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니까 평균으로 왜냐면 급여가 그 많이 그 일반 우리 아파트는 똑같지만 기업체는 상여금 같아 있어서 두 달마다 주는 데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급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적어도 석 달은 비교해서 나누기 3을 하죠. 그럼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고 근속연수는 365일 중에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 이 기간이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달 평균 임금이라 하면 여기서도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그리고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올해 받은 수당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연차수당. 이거는 이게 전전년도께 포함이 되고요. 이거의 기준은 뭐라고요? 청구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에요. 이거 다 더하기거든요. 뭐가 이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인데 얘가 좀 글씨체가 이래요. 기본금 플러스 수당이고요. 여기서 이제 출장비, 실비 보상, 뭐 차량 유지비 이거는 해당이 안 들어요. 안 들어가요. 근데 중식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게 많이 요즘은 판례에 이게 그 복리후생적 금품이긴 한데 식대, 뭐 교통비 중에 뭐 가족수당 이런 것 중에 그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있다. 매달 규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 들어가요. 아예 매달 똑같이 준다고 하면. 이게 그 판례에 있거나 무슨 여러 가지 노동법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주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상여금.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보너스, 이제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경우는 이거는 그 퇴직금에 산정은 안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여금 뭐 있어요? 명절 떡값, 휴가비, 이 정도죠.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12분의 3으로 계산해서 포함하면 돼요. 연차 수당은 제가 얘기했던 것 전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서 결론 뭐예요? 전전년도 걸 금액합니다. 전전년도. 전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 전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 이게 바로 2년을 텀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올해 1월에 실제 받았던 연차의 1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연차 수당. 사실은 이게 3개월 평균을 할 거니까 12분의 3 하셔야 돼요. 3개월 평균을 할 거니까. 근데 여기는 단순하게 한 달 평균이라고 제가 썼기 때문에 12분의 썼는데 12분의 3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3개월 평균으로 계산을 실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실제식은 이거죠. 3개월치 임금에 3개월치 상여금에 3개월치 연차수당을 다 더해야지. 그러면 얘가 3개월치에 대한 급여에 대한 거의 총합이죠. 근데 평균이라 하면은 모든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요. 왜 학교 시절에 평균, 영어, 뭐, 그 수학, 반평균 하잖아요. 아이들 점수를 모두 더해. 나누기 아이들 머릿수로.
그죠? 자료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합. 자료의 값을 합을 다 더하면 나누기 자료의 개수.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반이 100, 다 100점이야. 4명밖에 안 돼. 그러면 4명으로 나누는 거죠. 어쨌든 반평균은 100 나오겠네요. 그죠? 400 나누기 4니까 이런 식으로. 3개월치를 다 더한 다음에 퇴직전 3개월 날짜 수라는 거죠. 이게 28일 들어가 있으면 89고요. 그 다음에 31일 들어간 게 많으면 92일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1월 31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날짜는 1월 30일은 31일까지 있죠? 그 다음 12월도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은요? 30일이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1월 30일에 퇴사했다면 92일로 나누는 거죠. 3개월치 여기다가 나누기 3개월치의 모든 급여를 92일로 나누면 자 그러면 날수로 나누면 이게 뭐예요? 1일 평균 임금 나오죠. 곱하기 30일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고 그러면 이게 한 달치 기준이고 이 사람이 365일 중에 365일 했다. 그럼 365 곱하니까 약분하니까 1일치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만약에 2년이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죠? 6, 2, 12, 3, 6, 7, 760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2죠, 2. 그죠? 약분하니까 2잖아요. 2년 만근했으면 한 달치하고 곱하기 2배가 되니까 2달치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이 10년을 근무했어요. 10년은 윤달 계상하면 3652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참고로 넣어놨고 퇴사일은 2010년 1월 1일 날 퇴사했다고 합시다. 기본금은 200, 월수당은 100만원, 상여금은 1200, 그 다음에 이거는 09년도에 수령했고 연차 수당은 09년에 수령한 게 240만원이랍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아까 했던 거 하나씩 잘근잘근 한번 해볼게요. 임금은 아까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죠.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죠. 이게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얘 200하고 요거 100. 200 플러스 100. 이건 매달 똑같은 받으니까는 석 달치죠. 그러니까 339 900이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상여금은 이 사람이 상여금이 얼마 받았어요? 1200이죠. 이게 1년치라고 하니까 3여금을 곱하기 얘가 1년은 12달이죠. 12달 동안 그 중에 3개월 할 거니까 12분의 3을 곱하는 거예요. 그죠? 12달 중에 석 달치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눈 거잖아요. 약분하니까 100이고 그럼 얼마야? 300이겠네요. 300만 이거 만 단위 만 단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색깔 연차 연차는 지금 봤더니 240만 원을 전전년도 거에 대해서 수령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퇴직금의 산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40만 곱하기에도 12달 중에 석 달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약분하죠? 20 곱하기 6이니까 60만이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900, 360에 대해서 이게 3개월 평균이잖아요. 3개월에 대한 거니까 값이니까 3개월 거를 다 더하죠. 3개월의 급여를 총합 더한 다음에 이거를 3개월 일수로 나누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언제 퇴사했어요? 1월 1일 날 퇴사했네. 그죠? 그러면 그 전에 계산한 거면 12월 31일 12월 달은 며칠 있어요? 31일. 그 다음에 10월은 30일. 그 다음에 11월은 11월 안 했네. 11월은 31일. 그래서 31일, 31일, 30일이니까 모두 92일이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계산합니다. 900
360 나누기 92. 900 더하기 300 더하기 60 나누기 92 곱하기, 이게 만단위죠? 만 곱하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13, 제가 계산기를 잘 못 써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1평균이죠. 3개월 동안 총합을 3개월 일수로 나눴으니 3개월의 총합을 3개월 일수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는 1평균. 1일평균 136,956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1일이죠. 1일. 평균임금. 그죠? 하루 평균임금.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로? 30일, 한 달로 계산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30을 곱하죠. 계산을 하면 136,956 곱하기 30 이렇게 나오네요. 4, 108, 680 계산기가 이게 맞나? 잠깐만요. 136,956 곱하기 30 4108, 680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한 달치잖아요.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평균. 한 달 평균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근속연수라 했잖아요. 365일 중에 얼마를 일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윤달 계산해서 10년 했잖아요. 3652일을 했죠. 3652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3652일 나누기 365 4, 1, 109, 43 이 정도 나오는데요. 4,110만 9,313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약간 소수점으로 이렇게 오차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무슨 어떤 계산기는 반올림, 뭐 커트, 뭐 선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저희는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단지에 예전에 경리분께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채무관계가 좀 복잡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셔서 퇴직금을 주셔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채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에 대한 가족분들이 그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수령하지 않겠다. 유상상속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퇴직급여를 수령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수령하느니 빚이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퇴직금 수령 안 해요. 그럼 이제 아파트 쪽에서는 그걸 계속 유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잠깐 적어 드릴게요. 민법상 이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이게 3년 동안 이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시기 좀 이상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기. 지급 시기는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되는 그 날짜. 퇴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14일 이내로 지급하셔야 되는 거죠. 14일까지. 이때까지 안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14일 넘어가면 바로 노동부 뛰쳐가면 됩니다. 근데 14일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안 받으러 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회사에서 유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요?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막 흘러가요.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10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10년이니까 한 10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잖아요. 퇴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달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소멸시효가 지나니까 3년만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10달치에는 퇴직금에 대한 유보를 3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3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형법상
형사처벌법상 공소시효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그 소멸시효고, 공소시효가 뭐냐면 얘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퇴직금을 줘야 돼요. 안 주고 체불로 인하면 이제 이때는 퇴직금은 형사처벌에 대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대방 직원이 3년 동안 민법상 소멸시효가 끝났으면 우린 못 준다. 배째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나는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형사처벌로 얘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까지는 철컹철컹 형 집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이 사람 퇴직급여가 소멸시효가 3년이라 하더라도 5년은 넘게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혹시 몰라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사업주에서 이 퇴직자에 대한 그 금전에 대한 청산은 14일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하시고, 이거를 이제 밑에 있는 거 마저 보여드릴게요. 기억해야 될 것들. 이번에 예산 잡을 때 2020년 최저임금 4대 보험 계산할 때 뭐가 바뀌었냐면 건강보험료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따른 산재율도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누기란 얘기는 6.46 나누기니까 3.23%씩 사업주 예산할 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나누기니까 2, 4, 8, 2는 4, 뭐 이렇게 2점, 2는 4, 2, 5, 10 이렇게 되겠네요. 4.25 에이 진짜 4.255%씩 장기요금도 올라갑니다.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 이렇게 뭐 팍 올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는 똑같고, 원래는 연금도 올린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변화는 없어요.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률도 그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는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별 큰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고용보험 같은 것도 그 사업장에 따라 좀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산 잡으실 때 이 부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겁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13차 개정 사안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련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을 하라. 그래서 그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을 사용 의무화가 50조 2항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제가 그 전화모의 판도라님이 오픈 아파트에 계세요. 그 검색해보면 나와요. 오픈 아파트 검색해보면 전화번호 있고, 그리고 전화모 회원이라고 하면 좀 싸게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400세대 기준인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봤더니 매월 이용료가 14만 원이고요. 이거는 세대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봤던 건 400세대 기준인 것 같아. 매월 400세대 기준으로 한 달에 14만 원이고, 프로그램만 처음에 구매하는 건 5만 원이라 합니다. 근데 이건 예산 잡을 때 일단 예산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예산은 넣고, 만약에 그 전자결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4만원 곱하기 12달 프로그램 5만원 해서 이제 173만원 예산을 잡아두는 거죠. 이제 요거 예산 잡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전산이잖아요. 이거는 계정 자체가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에 이거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아파트 금액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걸로 예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추경을 했던 건데, 왜냐하면 크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었어요. 이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을 넣는 거죠. 국토부 공문에 따라 당연도 차감위에 당월 수입,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을 당월에 차감한다라고 이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월 추가돼서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기재를 한 다음에 계정 세목 넣고요. 기존 예산에서 정전 예산에서 추경이 얼마 더 들어갔다. 또 여기다 무슨 퍼센트까지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얘가 얘에 비해서 얼마가 다 늘어났나 해서 몇 퍼센트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추경 정전 예산 승인 신청 자체가 폼이 이렇게만 돼 있지 뭐를 더 빼고 안 하는 거는 본인 역량이에요.
이거 제가 일부러 그 비율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100분율 넣으면 그게 와닿는 게 체감이 훨씬 크거든요. 숫자는 생각보다 둔감하기 때문에 상대방 설득할 때 일단은 100분율을 넣으면 이거 몇 퍼센트 넣어야 돼요? 보세요. 증감이잖아요. 이만큼 늘었잖아요. 기존에 대해서 몇 퍼센트 늘었어요? 확 와닿죠, 이거. 100분율 해버리면. 그죠? 한번 볼까요? 아유, 이거 어이씨. 계산기 되게 귀찮다. 어쨌든 얘는 보면 딱 봐도 봐봐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에서 3700으로 바꿔버렸어요. 거의 2배 좀 넘잖아요. 그러면 이 100분율 표시하면 확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다 썼어요. 추경받기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너무 확 틀어지면 이거는 추경 편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제 받으시고 밑에다가 대표님들 막 사인 받으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경에 대해서. 제가 예산 등록에 대해서 예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세입수출서를 좀 준비를 해서 넣어드릴게요. 벌써 또 40분 넘어갔어. 예산 등록은 매년 다음 회기에 단지 예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을 비교하고 관리하시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바로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우고 펜 안 하고 예산 회계관리 예산관리 예산 등록 이렇게 해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고 회계기술 넣어야겠네요. 회계기술 등록 들어가서 행추가 이제 사기죠. 이게 2020년 1월 키보드가 밑에 있어서 2020년 1월 1일 종료는 2020년 12월 30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예산관리 들어가서 예산 등록 방법은 예산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조회 누르시고 기수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기 실적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쉽네. 이제 여비교통비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는 12만원 그러니까 12만원이라 칠게요. 그러면 이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턴업이라고 해서 밑에 베이스를 1월부터 11을 막 넣으면 이거 알아서 이제 썸이 더해져요. 그걸 저장하던가 아니면 탑다운 방식으로 처음에는 토탈 넣고 얘를 알아서 배분하게 하는 방식으로 탑다운이 제일 쉬워요. 제가 그거를 교육할 때 알려주는 사람들이 와 박수 쳤어. 근데 나중에 여기 밑에 모듈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생겼어요. 여하튼 만약에 4기에 여기 예산 단기를 1월부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바텀업 복싱이에요. 밑에 바닥에서 제가 10,000원씩 넣는다고 칠게요. 일시 100, 1000만 하고 얘를 컨트롤 누른 사람들이 컨트롤 C 하면 복사하기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V 하면 붙여넣기예요. 방향키로 막 넣을게요. 밑에 금액은 막 올라가고 있죠. 보이시죠? 그러면 12만원을 저장하면 볼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비교통비, 단기 산출금고 무슨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근데 대부분 바쁘니까 안 쓰죠. 이제 이번에는 급여라고 할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예상 금액에다가 넣을게요. 200000000이라 칩시다. 그러면 얘가
넣는데 여기는 연월에 1월부터 배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얘를 있잖아요. 급여 놓고 여기서 더블 클릭 누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나눠줘요. 이렇게. 지가 나눠지고 마지막 막달만 짜투리 넣어주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재밌으니까. 여기 재수당. 이번에는 한 1, 9, 똑같이 갈까? 재수당은 별 크게 오르진 않을 거고. 거의 다 급여 인상하면 급여에다 넣잖아요. 재수당은 똑같으니까 한번 넣을게요. 9, 4, 6, 1, 600. 하고 엔터 쳐요. 그러면 여기는 넣는데 여기 보시면 월 2020년 1월부터 12월 거는 배분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서 재수당 계정 과목명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하면 이쪽 부분이 다 지가 알아서 나눠주고 마지막 맞달면 얘가 짜투리 맞춰줍니다. 편하죠? 이렇게 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야지 세입 세출서도 자동으로 뽑아집니다. 오늘의 안내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채권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 부채를 소멸하는 거는 14일 내에, 즉 어렵게 말했지만 퇴사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를 지급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그 부수적 얘기했지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그리고 형사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원이 안 받았으면 5년까지는 꼭 5년 이상은 유보하고 있으셔야 된다. 안 되면 형사로 해서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3개월 평균이다. 그리고 한 달 급여에 곱하기 근속연수이다. 근속연수는 365일분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그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여러분이 연차 계산 잘 하셔야 된다. 연차가 포함되는 거는 청구권 기준이다. 머리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얼추인지 제가 여태까지 한 거는 예산에 대해서 플로우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잡혀지셨죠? 다 계산해서 넣으실 때 예산 넣는 방법까지 예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액을 넣는 방법이 탑다운하고 바트업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탑다운은 밑에 1월부터 그냥 1월, 2월, 3월, 4월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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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넣으면 그 다음에 얘가 알아서 그 계정이 어떻게 아까 교통비가 12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 방식 하나 하고 아니면 계정에 토탈 금액 넣고 그 다음에 얘를 계정을 찾아가서 더블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쭈쭈쭈쭈 배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추드린 거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계정에 금액 넣고 더블 클릭해서 얘가 알아서 배분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세입세출서에 그 뽑기만 하면 돼요. 예산이 들어가면 실제 집행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상 처리했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고하기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린 게 그 특이사항 이번에 그 규약에 바뀐 거 프로그램 전자결제권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도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반영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차 같은 거 계산 잘 하시고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충당 계산하는 모듈이 XPRP 있었죠. 그거 갖고 계산하셔서 하는 것도 편하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 이거 뭐 한다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항상 길어져요. 굿밤 되세요.